우리 지구에 사연이 없는 곳은 없다. 생명과 자연, 인간, 이들이 맺는 관계가 시간과 공간을 거쳐서 만들어낸 이야기.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보자. 지구, 우주라는 광활한 사막 속의 외딴 섬. 생명이 탄생할 확률이 거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생한 곳이다. 이 지구 안에 또 다른 외딴 세상이 있다. 우주가 아니라 망망대해에 떠있는 하와이 제도다. 자연은 이곳에서 위대한 실험을 한다. 그 실험이란 다음과 같다. 지구에서 제일 큰 활화산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 지구에서 제일 습한 곳, 아주 먼 곳에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른 세상과는 완전히 차단된 외딴 곳 말이다. 그 실험에 대한 답이 바로 이곳, 하와이 제도다. 560km에 걸쳐 크고 작은 섬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재의 하와이 제도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지금으로부터 100만 년 전, 내륙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 한복판, 하와이 또는 빅아일랜드라 불리는 하와이 제도의 막내 섬이 막 탄생하는 중이었다. 수면 위가 아니라 해저에서다. 수심 5천여 미터의 태평양 해저에 지각이 약한 부분이 있다. 열점이란 곳이다. 과열된 용암은 지각을 뚫고 바다로 흘러나왔다. 이 용암은 곧 냉각돼 굳어졌다. 수십만 년 동안 분출된 용암은 계속 쌓여갔고 용암층은 점점 높아졌다. 해저에서부터 재면 하와이 빅아일랜드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1300m 이상 더 높다. 지대가 워낙 높아 지구상 13개의 기후대 중 11개 기후대가 걸쳐 있다. 적도 부근이지만 빅아일랜드 정상엔 만년설이 있다. 게다가 이 섬은 아직도 자라고 있다. 해저의 열점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굉장히 뜨거운 것, 그 자체로 완벽한 장관을 연출하는 것. 세계 최대의 활화산이라는 이 산은 킬라우에아다. 킬라우에아의 일일 분출량은 고속도로 2차선 30km를 포장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다. 열점은 하와이 제도를 만들었고 하와이 제도는 560여 킬로미터의 타골풍 장벽이 됐다. 정확히 말하면 무역풍이다.
적도 근처에서 서쪽으로 부는 북동 무역풍은 장애물도 없이 몇백 킬로미터를 간다. 정면에서 가로막는 하와이 제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거대한 장벽에 부딪힌 바람은 그 기세가 한풀 꺾인다. 덕분에 하와이 제도 서쪽은 한결 고요하다. 2001년 나사의 발표에 따르면 이 순풍의 영향권은 1-2km가 아니라 무려 3,200km에 달한다. 그 어떤 순풍보다 10배는 긴 거리다. 덕분에 하와이엔 신비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 순풍의 영향으로 아시아까지 6,400km의 난류가 흐른다. 지구 둘레의 4분의 1이다. 잔잔하고 따뜻한 이 바다는 지구에서 제일 큰 종이 해마다 찾는 곳으로 유명하다. 혹등고래다. 매해 겨울, 이 거대한 동물은 다른 태평양 지역보다 하와이 서쪽 해안으로 더 많이 몰려든다. 북태평양에서부터 5,000km를 오는 것, 하와이가 새끼를 낳고 기르는 보금자리이기 때문이다. 혹등고래의 천적인 알래스카 범고래도 없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에 대가가 따른다. 새끼 혹등고래는 어미 젖을 먹으면 되지만 다 큰 고래는 먹을 게 없다. 이 지역은 양분이 적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곳을 대양의 사막, 외해의 사막이라고 부른다. 이상한 말 같겠지만 하와이의 풍부한 해양 생태계는 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모든 건 산호 때문이다. 산호는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는 식물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이 깨끗해야 한다. 그런데 바다에 양분이 많으면 조류가 번식해 물이 혼탁해지고 산호에 닿는 빛을 차단한다. 이 넓은 바다가 혹등고래에게 빈 식탁이라면 산호에게는 천국인 것이다. 산호는 하와이의 독특한 해양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이곳 어류의 4분의 1은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종들이다. 그 중에 정말 이상한 종도 있다. 이 녀석은 먹이를 잡기 위해 풀로 위장한 하와이 정원 장어다. 작은 청소 놀래기도 밥벌이에 열심이다. 자기보다 큰 물고기의 기생충을 제거해주는 중이다. 무료로 구강 청소도 해준다. 하와이의 산호초는 이국적인 어종의 단순한 보금자리만을 뜻하진 않는다. 산호초는 연달아 일어나는 이 현상, 괴물 같은 파도의 종착역이기도 하다.
하와이에 산호가 없었다면 확실히 파도 타기도 없었을 것이다. 왜일까? 산호초에서 뜻밖의 파국을 맞는 이 긴 여정의 출발점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남쪽의 호주와 북쪽의 알래스카다. 폭풍우가 일으킨 파도는 망망대해를 가로질러 하와이로 밀려온다. 이 여정에서 파도들이 합쳐지며 태평양의 거대한 파도가 된다. 이 괴물 파도는 파도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보다 훨씬 큰 무언가가 필요한데 하와이에도 그런 게 한두 개 있다. 화산이다. 하와이 제도를 만든 용암류 파호이오이가 흘러넘친다. 용암이 식으면서 완만한 경사가 생긴다. 그런데 용암이 바다를 만나면 갑자기 식기 때문에 가파른 수중 절벽이 된다. 파도는 바로 이 단단한 절벽에 부딪힌다. 태평양에서 거대해진 초대형 파도가 바로 이 하와이 용암 절벽에 부딪히면 파도는 위로 솟구친다. 점점 더 높이 솟구친다. 그러다 결국 산호초에 떨어진다. 중간에 바닷물이 충격을 완화한다지만 내려치는 힘은 엄청나다. 파도는 둥근 통 모양으로 떨어진다. 몇백 년 전 하와이 어부들은 이런 통나무 배를 타고 빨리 해안으로 돌아가기 위해 파도에 올라타곤 했다. 파도 타기에 맛이 들린 이들은 파도 타기 전용 보드를 제작해 누가 더 빠른지 내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포츠가 그들 말로 헤이 난루다. 그런데 하와이인들이 파도 타기를 장안하는데 큰 도움을 준 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검은 가슴 물대새다. 이 새들은 겨울마다 산란을 위해 남태평양에서 북극으로 이동한다. 하와이는 중간 경유지다. 1400년 전만 해도 하와이 제도는 무인도였다.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곳이었기 때문에 잠깐 쉬기에는 그만이었다. 검은 가슴 물대새는 평소처럼 북쪽으로 떠났다. 그런데 새들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다. 폴리네시아인이라는 남태평양 섬 주민들이다. 폴리네시아인은 통가에서 뉴질랜드까지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있는 남태평양 섬들을 정복해 나갔다. 이들은 용감한 선원이자 인류 항해사들로 언제나 새로운 영토를 찾아다녔다. 폴리네시아인들은
물대새가 하늘을 날면 자신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섬으로 간다고 여겼다. 그들은 새떼를 따라 거친 북태평양 바다를 헤쳐나갔다. 하지만 새떼를 쫓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매년 지난해 새떼를 놓친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새떼가 지나가면 그 뒤를 쫓곤 했다. 몇 대를 이어온 놀라운 열정으로 폴리네시아인은 400년 가까이 새들을 추격했다. 그래도 보람은 있었다. 천년경에 물대새가 그들을 하와이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하와이를 처음 봤을 때 선원들은 경외감으로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이다. 그러나 폴리네시아인이 하와이인이 되려면 이곳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 폴리네시아인들이 하와이에 정착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필수품들을 찾아야 했다. 깨끗한 물은 많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천년 전에는 대형 포유류는 없었지만 물고기와 새가 있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영양분이 하나 없었다. 탄수화물이다. 다행히 폴리네시아 모험가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고향에서 든든한 자원을 가져왔다. 토란이다. 토란이 잘 자라는 곳이면 폴리네시아인도 번성했다. 그런데 하와이의 문제는 울창해 보여도 작물을 재배할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다. 화산지대는 인 같은 필수 영양분을 가둬두기 때문에 식물에 공급되지 않는다. 다행히 하와이 용암지대엔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었다. 해결책도 있었다. 화산암은 원래 단단하지만 비가 많이 오는 하와이에선 사정이 좀 다르다. (830억 리터가) 넘는 빗물이 매일 섬 전체를 휩쓸며 암석의 영양분과 유기물이 모두 떠내려간다. 이 빗물이 계곡 하류에 모이면 작물에 필요한 영양분이 듬뿍 담긴 물이 된다. 하와이의 지질은 토란의 생물학과 환상의 궁합을 이룬다. 다른 식물은 다 익사해도 토란은 줄기에 호흡관 같은 게 있어서 하와이 같은 침수지에서도 잘 자란다. 폴리네시아인들이 탄수화물이 풍부한 토란을 빻아서 만든 음식 포이는 지금도 하와이인들의 주식으로 몇 년이고 보관이 가능하다. 하와이는 폴리네시아 농부들에게 또 다른 선물을 줬다. 그때까지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 선물은 빅아일랜드의 화산 마우나 케아에 있다. 하와이가 아직 무인도였던 2만 년 전, 지구의 공전 궤도가 변했다. 지구의 자전축이 2도 기울면서
지구는 빙하기에 돌입한다. 기온이 뚝 떨어지자 만년설이 마우나케아 화산 정상을 덮었다. 이것은 훗날 폴리네시아인들에게 큰 행운이 된다. 만년설 밑에서 분출된 용암은 평소보다 급격히 냉각됐다. 덕분에 하와이 아이틀한 초경질 바위가 생겨난다. 하와이 아이틀은 폴리네시아인들이 본 바위 중에 제일 단단했다. 그들은 이 돌을 다듬어 각종 도구를 제작한다. 폴리네시아인들은 이 도구를 이용해 고향에서 살 때보다 큰 규모로 농사를 짓게 된다. 날선 도끼로 땅을 고르고 복잡한 관계 시설도 만들었다. 끌과 칼, 괭이, 삽도 만들었다. 폴리네시아인들의 하와이 아이트 발견은 유럽의 청동기 시대만큼이나 이들 문화에 중요했다. 하와이의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졌고 지금도 그 모습이 남아있다. 이렇게 폴리네시아인은 하와이인이 됐다. 그런데 하와이가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 된 건 바로 폭풍 후에 실려온 한 알의 작은 씨앗 때문이었다. 하와이 제도가 태평양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자연이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빈 도화지 같았다. 하지만 곧 자연의 스케치가 시작된다. 제일 큰 문제는 섬들이 너무 외딴 곳에 있다는 것이었다. 제일 가까운 대륙에서도 수천 킬로미터 거리라 생물체가 이곳에 도달할 확률은 희박했다. 그럼에도 생물체는 어떻게든 이곳에 도착했다. 맨 처음 온 건 식물이었다. 하와이에 식물이 자라게 만든 건 바로 기후였다. 거대한 폭풍우가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다. 덕분에 작은 씨앗들이 하늘 높이 날아올라 태평양 땅 전체로 흩어졌다. 제트 기류를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씨앗은 결국 하와이의 처녀지에 떨어진다. 하지만 씨앗은 대부분 오자마자 죽었다. 흙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양분도 거의 없었다. 척박한 땅이었다. 대부분의 종이 실패했지만 살아남은 종이 하나 있었다. 불모의 하와이에 적응한 이 종은 오히야 레후아다. 이 종이 하와이에서만 자생하게 된 건 화산암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오히야 레후아는 흙이 없어도 자랄 수 있다. 뿌리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양분을 찾을 수 있게 진화했다. 심지어 눅눅하고 복잡하게 얽힌 하와이 지하 동굴들 속에서도 말이다. 이 동굴들은 특이한 화산 지형으로 이곳에만 있다. 섭씨 1100도의 파호 2호 이 용암은 지구에서 가장 뜨겁고 빠르게 흐르는 용암이다.
용암이 공기를 만나면 끓는 죽이 식을 때처럼 표면에 막이 생긴다. 이 막은 용암 줄기를 감싸며 터널을 이룬다. 용암 튜브다. 용암의 흐름이 멎으면 이 튜브와는 비게 되고 공간이 남는다. 바닥에는 마지막 남은 용암이 물결친 흔적이 남아있다. 천장에는 마지막으로 흘러내리던 용암이 굳어 줄줄이 매달려 있다. 용암 튜브에 스며든 물은 천천히 마른다. 하와이 식물 중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건 오히야 레호아뿐이다. 이 식물은 지하에 있는 이 수분을 이용한다. 오히야 레호아는 급격히 번식해 하와이 제도를 빽빽이 뒤덮었다. 최대 높이는 2.4m다. 하와이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은 건 바로 이 오히야 레호아다. 이 강인한 식물은 흙이 없어도 잘 자라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중엔 썩어서 다른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토양과 거름이 된다. 이렇게 해서 암울한 검정색이었던 하와이 제도는 점차 녹음이 우거지게 됐다. 하와이의 식생이 풍부해지자 스스로 이곳을 찾아온 다음 이주자들이 있었다. 곤충이다. 평범한 곤충은 아니다. 과일 파리를 살펴보자. 하와이는 피 끓는 청춘 남녀들을 위한 곳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과일 파리도 여기에 가세한다. 암컷을 놓고 수컷들이 신경전을 벌인다. 왼발 세기로 유혹의 춤도 춘다. 그런 다음 후손을 생산한다. 천여종의 과일 파리가 이곳에서 진화했다. 이곳에서만 말이다. 놀라운 건 이들의 DNA를 연구한 결과 이들이 모두 한 암컷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다. 하와이 과일 파리의 이부인 셈이다. 이 곤충들은 한때 하와이를 마음껏 날아다녔다. 그때만 해도 천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순한 초식동물이 등장했고 그들은 무서운 육식동물이 된다. 변장의 귀재라 불리는 바로 이 물결자 나방 애벌레다. 지구 전역에 사는 물결자 나방은 수백 종이다. 하지만 육식성은 이곳 하와이에만 있다. 수면 위로 떠오른 지 약 3만 년 뒤 하와이는 동식물들의 낙원이 됐다. 적어도 유연하게 변할 줄 아는 동식물들에겐 말이다. 맨 처음 이곳에 정착한 조류는 하와이 꿀먹이 새류의 조상인 핀치다. 유라시아 대륙에 살다 하와이로 온 로즈 핀치 무리였다. 다른 조류와 경쟁할 일이 없었던 핀치는 다양한 종으로 분화한다. 하와이의 풍부한 먹이에 맞게 각자 독특하게 진화한 것이다. 이 꿀먹이 새는 딱따구리처럼 곤충을 쪼아먹는다.
이 녀석은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는다. 하와이에서만 피는 특별한 꽃에 맞게 부리가 진화한 꿀모기 새도 있다. 인간이 처음 이곳에 들어온 뒤 많은 꿀모기 새들이 병으로 죽었다. 그런데 머지않아 하와이인들에게도 멸종 위기가 닥친다. 하와이에 대대로 내려오는 추수감사 축제 마카히키는 성공적인 추수를 축하하고 농업의 신 로노를 기리는 축제다. 하와이인들의 신화에 따르면 로노는 이 축제를 참관하러 바다에서 온다고 한다. 대형 선박이 모습을 드러낸 것도 바로 이 마카히키 때였다. 하와이인들이 로노 신이라 여긴 건 사실 유명한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의 배였다. 쿡은 1779년 1월 16일 빅 아일랜드에 도착한다. 그는 신으로 추대됐지만 부인하지 않았다. 원주민들의 착각을 철저히 이용한 영국인들은 배를 수리하고 식량과 물을 공급받으며 19일 동안 체류한다. 하와이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은 19일이었다. 쿡의 배가 귀국하던 날, 날씨가 길을 막았다. (5일) 만에 배는 다시 하와이 제도로 피신한다. 하지만 이번엔 친으로 환영받지 못했다. 친이라면 날씨쯤은 조종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해가 질 무렵 쿡 선장은 살해됐다. 하지만 선원들은 도주했고 원주민들만 알던 하와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다. 그 후 10년 동안 이 신세계를 개척하러 외지인들이 몰려들었다. 중국으로 백단향이 보내졌고 북아메리카로는 비료를 만들기 위한 구아노가 보내졌다. 검은 등 제비 갈매기는 전멸했다. 이국적인 꼬리털이 파리와 런던, 뉴욕에서 최신 모자 장식으로 유행했기 때문이다. 하와이에서 발견한 천연 자원들을 수출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미국 기업가들도 있었다. 그들은 이곳을 통째로 원했다. 이곳의 기후 때문이었다. 하와이는 독특한 기후를 갖고 있다. 바람은 수천 킬로미터의 바다를 지나 이 먼 해안에 도착한다. 수천 톤의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다. 바람이 섬에 부딪히면 공기가 상승하고 식으면서 수분을 방출한다. 카오아이 섬 한편에만 쏟아지는 연간 강수량이 11,400mm나 된다. 세상에서 제일 습한 곳이다. 이 물은 풍부한 태양과 함께 19세기 미국 사업가들의 눈에 돈벌이 수단으로 보였다.
하와이에서 그들은 큰 돈벌이가 되는 이상적인 작물을 발견했다. 설탕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플랜테이션 농장을 운영하려면 현지인들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것은 쿡 선장의 방문 때문에 어려워졌다. 영국인들이 유입시킨 병원균이 하와이 원주민들 사이에 퍼진 것이다. 면역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와이 원주민의 90%가 볼거리와 콜레라로 사망하는 데는 채 100년도 걸리지 않았다. 40만 인구가 4만으로 줄었다. 대안은 세계 각국에서 30여만 명의 인부를 선박으로 수송하는 것이었다. 플랜테이션 농장을 건설한 지 100년 만에 설탕 농사는 대성공을 거둔다. 연간 생산량이 수백만 톤이 넘었다. 18세기 한 영국인 탐험가와 우연히 맞닥뜨린 것을 계기로 하와이는 현재 중국인과 일본인, 베트남인, 포르투갈인, 필리핀인의 고향이 되었다. 하와이 제도는 세계에서 제일 인종이 다양한 곳 중 하나다. 기후가 다양하기로도 세계 최고다. 세상에서 제일 춥고 높은 기후지대에 딱 맞는 게 하나 있다. 우주에서 인류의 발자취는 환한 빛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너무 환하다. 광공해 현상으로 지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밤하늘이 칠흑 같은 검은색이 아니라 진회색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민들에게 환한 불빛이 미치지 않는 태평양 한복판에선 얘기가 좀 다르다. 어두운 밤하늘은 별을 관측하기에 완벽한 조건이다. 이곳엔 세계 최대의 천체 망원경이 모여있다. 모나케아 천문대다. 빅 아일랜드의 휴화산은 사방으로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한다. 본토에 광공해가 미치지 않는 데다가 해발 4,800m 높이의 천문대가 있다는 건 큰 강점이다. 이 고도에서 관측할 때 공기는 해수면에서 관측할 때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공기가 희박할수록 상은 더 선명하다. 하와이의 망원경으로 그동안 있는 줄도 몰랐던 목성과 토성의 위성도 발견했다. 우리 태양계 밖의 행성들과 낯선 은하계 천체를 관측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 입지가 언제까지나 계속되진 않을 것이다. 하와이를 만든 지질학적 힘들이 아직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 판 전체는 움직이고 있다. 매년 10cm씩 움직인다. 지각판이 움직이면 하와이 제도도 같이 움직인다. 컨베이어 벨트처럼 따라가는 것이다. 이대로 열점을 벗어나 북쪽으로 이동하면 하와이 제도는 그 무게 때문에 다시 가라앉을 것이다. 동시에 파도와 바람, 비에 풍화된 제도는
결국 흩어지고 말 것이다. 지질학적으로 1000만 년은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지만 그 시간이면 해발 1600여 미터의 카우아이 섬은 바닷속으로 사라진다. 그럼 한때 산맥이었던 것이 이렇게 작은 섬처럼 보일 것이다. 하와이 제도는 영원히 그곳에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이 모습도 8200만 년에 걸친 무수한 생성과 풍화가 낳은 최근의 모습에 불과하다. 이 해저 산맥들의 범위는 알래스카까지 확장됐다. 4800km에 달하는 이 산맥의 끝, 얄루시안 해구에 불타는 무덤은 하와이 제도를 다시 집어삼키고 있다. 물론 그것이 끝이 아닐 수도 있고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다. 해저에선 아직도 하와이 제도를 출현시킨 열점이 활동 중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섬도 생겨나고 있다. 로이히드. 로이히는 아직 수심 910m에 있지만 그래도 세인트 헬렌스보다는 크다. 앞으로 만년 뒤 로이히가 태평양의 모습을 드러내며 자연은 다시금 이 빈 도화지 위에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이다.